자, 그러면 이제 그 시즌 2를 이제 볼게요. 시즌 2란다. 그 B형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1번 문제 보면 자, 다음 기획의 반란을 진압한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집단 안에 당왕조와 관련된 세력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하우이번 같은 거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위진남북조 전공한 그 교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예전 육진의 날 있죠. 이 육진의 날 관련돼 갖고 이제 그 한번 내봤어. 기출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사료나 요 내용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기출이에요, 기출. 예, 그래서 그걸 번역해서 이제 한번 내봤는데, 자, 정강 5년 봄에 북변의 군진 가운데 하나인 옥양진, 육진 중에 하나죠. 병사들이 진정한 사대하고 봉기였다. 북위 왕조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반란은 곡 장성지대에 다른 군진들로 확산되었다. 이른바 기획이 이제 뭐냐면 육진의 난이야.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반란을 진압한 사람을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예전에 기출 육진의 난을 냈는데 이 반란을 진압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주영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시작이었다. 반란 지역에 출신 사람들 그 후손들이 이후 이제 서희, 북주, 수당을 이어서 왕조의 지배 집단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육진 중에 여기 무천진 있죠, 무천진. 무천진 출신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뭐냐면 지배 집단이 됐어요. 이걸 무슨 집단이라고 하면 강농 집단이라고 해요. 북주, 수, 당, 서희 이렇게 연결돼 있죠. 하나의 집단으로. 예. 그래서 이제 강론 집단인데 강론 집단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좀 유치하죠. 예, 한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집단 안에서 강론 집단 안에서 당나라 왕조와 관련된 핵심 세력 명칭, 그러니까 강론 집단 안에서도 여러 단계 명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주국 관련된 북주의 팔주국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강동 집단의 핵심 세력인 팔주국 및 그의 후손들이었다. 그래서 팔주국 있고 그 밑에 12장군도 있고 쭉쭉 있어. 계열이. 강동 집단에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서열이 있어. 그 중에 제일 정점이 있었던 것이 팔주국이었다. 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 문제를 좀 약간 심화시켜서 약간 변형해서 문제를 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볼게요. 2번. 다음에 이제 기획의 명칭을 쓰고 니은에 물러나게 된 결정적인 절투를 쓰시오. 자, 여기 보면 금년 3월 9일 프랑스 군대는 일본 군대에 의해서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죠. 예. 자, 해제되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도망가거나 항복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일본에 2번에 팔아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뭐냐면 프랑스가 그 당시 독일의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비시정부 밑에 있다 보니까 독일의 이제 동맹국이었던 일본에 이제 편의를 많이 봐준 거야. 이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미 이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부터 이제 시작할 때부터 프랑스에 진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악을 해갖고 있다가 다시 군사정벌을 통해서 아예 프랑스 식민당국을 몰아내버리죠. 요걸 내용을 얘기한 거죠.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자 우리 모든 인민들 우리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어나 기획을 세웠습니다. 요때 기획은 뭐냐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에요. 베트민이라고 하죠. 이 베트민은 자오합작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공산당을 중심했지만 자오합작 조직이었다. 그래갖고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베트남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정신도 못 차리고 다시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베트남 지역을 안 되겠다 얘네들이 결렬하게 투쟁을 하죠. 그게 이제 1차 인도지나 전쟁이죠. 인도차이나 전쟁.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전투가 뭐냐면 DMBF 전투죠. 예. 그래서 DMBF 전투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어떤 전차 그다음에 뭐 여러 최신 무기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MBF 전투에서 깨지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세요. 하도 유명한 전투니까 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 민족운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자료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앞부분은 이제 좀 각자 보시고요. 베트남 현대사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보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군 개대 정부였던 프랑스 BC 정부의 영향을 있었던 베트남을 일본군이 점령했죠. 그래서 일본군의 전략 물자 약탈, 그냥 농민 저항을 야기했고, 그래서 2차 세계 이후에 이제 일본군이 이제 철수한 후에 프랑스군이 진주를 하고, 그때 이제 베트남 독립동맹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베트남 독립동맹이 이제 있다가 이게 베트민이 이쪽이죠. 예, 베트남 독립동맹이 형성됐고, 말 잘못하는 이게 정리가 잘못됐네. 이게 베트민이에요. 예, 베트남 민주공화국 이쪽이 이제 연결되고, 그래서 2차, 말 잘못했네, 제가. 그래서 베트남 독립동맹을 줄여서 이제 베트민이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을 계속 잘못했는데, 베트남 독립동맹을 이제 베트민이 그 2차 세계대전 결성해서 강공의 민족주의 세력을 규합을 했는데 이때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예. 그래서 아까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베트민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했어요. 요게 여기 제가 잘못 착각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1차 인도차이나 전쟁하고 2차 인도차이나 전쟁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프랑스가 영국으로부터 통치권 이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베트민과 이제 프랑스군의 이제 갈등이 일어나 요구하고 그래서 프랑스는 그 사이공의 군주인 베트남국을 건국하고 베트민과 이제 전쟁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캄보디아 라오스 확전이 되죠. 그때는 미국이 프랑스를 지원해주고 중국은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남에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호지민이 이제 베트남 공산당 군이 프랑스를 격파했는데 그 유명한 DMBF 전투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 협정을 이제 체결했는데 요때 제네바 협정에서 이제 호지민한테 다 준 게 아니라 미국이 또 들어와요. 개입을 해갖고 그래갖고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예. 자, 그 다음 2차 인도차이나 전쟁 같은 인도차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들을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요때 특징은 뭐냐면 베트콩이라는 게 있어요. 베트콩. 정확한 명칭은 남베트남 해방민족 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남베트남 정부가 독재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반발해갖고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북베트남군이 호지민 통로로 해서 막 지원을 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처음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 베트공을 상대하려니까 이 베트공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북베트남군이 있죠? 그냥 안 되겠다. 공식적으로 이제 친절 북베트남을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조작 사건이 필요하죠.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무슨 사건을 일으켰냐면 그 유명한 통킹만 사건을 일으켰어. 그래서 북베트남 군들이 먼저 우리 공격해서 우리 공격한다.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해요? 조작 사건이라는 걸 이제 밝혀지죠. 요때가 무슨 대통령이었냐면 존슨 대통령 때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자, 하여튼 이 과정에서 이제 북베트남은 중국, 소련, 북한의 지원을 받고 남베트남은 미국, 한국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했다. 그래서 이제 막 싸우고 있었는데 이 싸움의 특징은 정규직이 아니라 뭐예요? 게릴라전이죠. 치고 빠지고 막 이제 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미국이 타격을 받던 게 뭐냐면 북베트남 해방전에 구정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니까 북베트남하고 그 당시 베트콩이 연합을 해서 구정공세를 강행했는데 구정공세가 뭐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구정 있죠. 그때 이제 공세를 한 거야. 구정이 이제 베트남에서도 상당히 큰 호가잖아요. 예, 연휴고 그러고 민족 축제이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구정 이전에 북베트남 해방전선과 그러니까 북베트남과 베트콩과 남베트남 미국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회담을 했어. 그래서 이때 이제 구정 때는 서로 싸우지 말고 평하게 지내자.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뭐냐면 미군들이라든지 남베트남군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후가가고 없었는데 그 틈을 노려서 이제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약속 깨고 공격한 거야. 그래서 이걸 구정공세라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약간 이제 초창기 때는 밀렸죠. 그 베트남 군사가 북베트남 군사가 저 어디까지 공격하냐면 미국 대사관까지 들어갔어. 총질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미군이 중심으로 해서 남베트남군이 연합을 해갖고 몰아내서 오히려 이 구정공세는 전투적인 측면을 볼 때는 북베트남이 완전 패배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여론의 힘인데
그거는 이제 그 북베트남하고 이제 그 미국이랑 싸울 때 북베트남이 막 그 미국 대사관 들어가고 막 그 총질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갖고 촬영을 해갖고 미국 언론들이 막 유포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딱 보니까 우리 지고 있네, 우리 당하고 있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다 미군들이 막 피 흘리고 그런 장면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전 여론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전투는 이겼는데 문제는 전투인데 전략적 패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전형 그 뭐냐면 여론에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미군이 어떻게 돼요? 철수를 하죠. 닉슨 독트린이고.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파리협정하고 2년 후에 북베트남이 베트남을 남베트남을 먹어버린 거예요. 예. 그 과정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그냥 지금 인고 보니까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가고 할게요. 모의고사 부분은.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또 뭐냐면 또 베트남은 전형적인 친미 국가죠. 중국의 이제 남진화의 남중국의 를 진입을 막기 위해서 또 베트남과 미국하고 손을 잡고 막고 있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중국하고 싸울 바에는 어디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동남아시아사에서 나올 때 이거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지금까지 기출은 안 나왔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고 자, 비용 문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은 다음 자료 A의 역사가를 쓰고 기억의 용어를 쓰시오. 그리고 자료 B 역사가 입장에서 니은의 의미를 고려해서 비판해보고 디귿의 의미를 말해보시오. 자, 자료 A하고 자료 B가 있는데 자, 역사, 죽은 역사, 산 역사 구분한 거. 죽은 역사라는 건 연대기 역사죠. 랑캐식 역사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주면 산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의 주관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객관식에 나왔던 사람이 크로치라는 사람이 있어. 요 문장도 제가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걸 땄던 거예요. 예, 요거. 자, 그 다음에 비역사가는 이제 얘가 주는데 얘는 이제 좀 보조로 나왔던 여기서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콜링우드죠. 콜링우드하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재현이라는 말이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요거 재현, 재사고 이런 것들 이제 연구 방법론을 이용했던 사람이 콜링우드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크로치를 중심으로 이제 한번 문제를 내본 거예요. 그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자료 그 A의 이제 역사가는 크로치. 기억의 용어를 쓰면 죽은 역사를 뭘로 비유하면 연대기적 역사. 네. 문헌학적 역사. 이때 연대 같은 문헌학적 역사가 왔는데 이때 문헌학적 역사는 누구의 역사관을 말하죠? 랑케 역사. 이런 걸 이제 비판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산 역사는 참된 역사.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가의 어떤 주관적 의미가 부여된 해석이 가미된 이런 것들을 이제 산 역사라고 한 거죠. 그리고 자료 B의 역사가 입장에서 니은의 의미를 쓰시오. 자, 크로체나 콜링우드나 다 뭘 주장했죠?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다. 이걸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의미가 좀 달라. 요때 크로체가 말하는 사상의 역사는 누구 중심? 역사가 자신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에 반해 콜링우드가 말하는 그 사상은 역사적 행위자가 고유할 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크로체의 사상의 역사를 비판하며 사상의 역사는 역사가 자신의 사상이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취급하고 있는 과거 역사적 의미의 사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의미한다. 한다. 다자가 빠졌네요. 의미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크로체라든지 콜링우드는 현재를 강조하죠. 과거보다는. 근데 이 현재의 역사라고 다 주장해. 이 사람도 크로체도 뭐 콜링우드. 근데 현재의 의미가 달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디귿의 의미를 써라. 자, 크로체가 말하는 현재는 역사적 가제가 내재되어 있는 현재예요. 예. 그러니까 역사가가 역사적 가제를 가지고 내재되어 있던 현재는 현재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하고 콜링우드의 현재 역사가 뭐냐면 이거 좀 의미가 다르요 역사가가 과거의 사상을 재현할 때 그게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사상의 경험이 크게 작용된다는 의미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콜링우드와 크로치의 문제가 나오면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내면 현재의 역사와 사상의 역사의 차이점 이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색책에 있는 내용. 그래서 좀
공부를 해두시고요. 콜링우드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한번 또 냈어요. 또 다른 문제에서. 네, 이런 거는 뒤에 이제 그때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고. 자, 그다음 4번 문제 보죠. 4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제 로마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의 초기 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에서 이제 관련돼 갖고 제가 보충자료 로마 권력 구조를 이제 적어놨거든요. 한번 보시고 시간 관계에서 넘어갈게요. 문제는 풀어보면서 이제 하고 이제 문제 풀죠. 그거로. 자, 다음에 기획의 권한을 한 가지 써보고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한 줄에 서술해 보시오. 그 디귿의 용어를 말해보고 니을 통과할 수 있는 투쟁 방법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기획의 권한을 한 가지 써보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나온 호민관이죠. 호민관. 호민관의 권한은 이제 뭐냐,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하나가 정무관이나 원론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비토콘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신체와 생명 불가침 권한이 있어. 만약 호민관에게 때렸다, 호민관을. 그러면 그 사람 잡아서 처형이야. 그런 권한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호민관은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주죠? 그 다음에 평민들의 이익을 보호해주죠. 근데 실질적으로 호민관들 출신들 보면 다 귀족 출신들이에요. 예, 평민 출신 거의 없어. 노블리에스 계층이야. 그래서 항상 지금 조국이 우리 평민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 사람도 강남 좌파잖아요. 예, 그 핏줄은 버릴 수 없죠.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단. 자,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한 줄 쓰라. 그래서 세 번째 콘수에 관한, 콘수는 누굴까 이거는? 집정관이에요. 집정관을 이제 콘수라고 하는데, 콘수에 관한 천부자의 성격을 없애고, 니은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니은의 내용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평민의 결의. 평민 안 돼. 집정관 중에 한 사람을 평민을 선출해야 된다. 네, 요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콘셉트 권한을 가진 천부자 성권을 없애고 이제 집정관의 뭐냐면 한 명을 평민으로부터 선출해야 된다. 예전에는 이제 여러 귀족들이 모여갖고 했는데 이제는 그 당시 두 명 중에 한 명은 누가 평민에 선출해야 된다. 이런 거죠. 무슨 법이죠? 니키디우스법과 관련돼 있죠. 예. 물론 이제 평민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밑바닥 평민이 아니죠. 이때 평민은 좀 부유한 평민들 얘기해요. 부유한 평민. 그래서 이런 평민들하고 나중에 귀족들, 파트리키가 연합돼갖고 새로운 계층이 형성된 것이 로비네스 계층이죠. 로비네스 계층.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호민관은 귀족을 소입할 수 없었고 귀족 앞에서 법안을 제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호민관이 제안한 승인된 규정은 법으로 불리지 않고 다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평민의 결의라고 했어요. 평민의 결의. 아마 그 당시 호민관들이 평민회를 이제 주도를 했나 봐요. 근데 아무리 이제 호민관이라도 평민에서 결정되고 호민관이라도 그 결정사항은 어디에만 해당했어요? 평민에만. 그래서 만약 귀족계까지 적용하려면 누가 비준을 거부했던가? 원료원의 비준을 거부해. 그래서 이걸 평민의 결의라고 한 것 같아요. 네. 평민이 제정한 법규도 이제 모든 시민이 구성된 법을, 근데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거는, 이거 호르테시우스법이죠. 그래서 평민이 제정한 법규에서 시민이 구성된다는 건 모든 이제 시민들이 귀족들도 구속을 해. 그것은 뭐냐면 호르테시우스법인데 이 투쟁 방법이 뭐냐? 자, 로마시로부터 철수할 성산에 집권했다. 우리가 성상 사건만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근데 우리가 성상 사건 외에도 예전부터 평민들이 귀족들과 대항을 낼 때, 자기 의견을 갖출 때 성산에 올라가서 직전하는 게 있어. 지금도 축하하면 촛불 들고 오잖아. 강장 모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건 제1차 성산 사건, 이걸 제2차 성산 사건 이렇게 하는데 좀 생소하겠지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서계에 있는 내용이에요. 서계.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읽었냐? 항상 성산 사건 하면 그 앞부분만 평민의 설치와 관련된 것들만 기억나는데 호르테시우스법을 통과시킬 때도 이런 투쟁 방법을 사용했다. 이게 뭐냐면 여러 번 투쟁, 흔히 그때 우리가 촛불 집회하는 방식의 투쟁 방식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투쟁 방법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 5번 문제 해볼게요. 5번. 자, 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기출에 자주 언급되어 있는 비변사와
관련된 거죠. 비변사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비변사는 병방의 문제를 뭐냐면 해결하기 위한 것들 위해서 이제 설치했던 거고요. 원래 중종 때는 이제 여지나 왜구 같은 것을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임시기구였다가 명종 울묘외변 때 상설기구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선조 때 들어서 임진왜란 때는 이것이 이제 최고 결정기관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종 때 왕권이 강화되면서 비변사 기능이 상군부하고 의정부로 이렇게 분산되면서 얼마 뒤 폐지되었다. 예, 이게 이제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아주 쉽지만 그게 나왔어. 자, 비변사 조직과 구성을 보면 비변사는 건국대지는 없는 기구예요. 그래서 법적 외의 기구죠. 제조제로 구성됐다. 제조제라는 것은 뭘까요? 당상관들,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당상관이 아니라 다른 특수한 이제 전문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간서가 있고 그 밑에 간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관청에 파견돼 갖고 겸직제로 운영된 거야. 겸직제로. 그래서 이제 도제조 해가지고 이제 신임 대다했던 비변사들이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비변사 당상은 인사는 비변사 추천을 중시해 거의 따랐고 상피제가 무시됐다. 예. 자, 그 다음에 비변사 당상 종류를 좀 보면 예전에 예문에 나왔던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인당상, 예경당상, 유사당상, 구강당상 이렇게 있는데 전인당상은 간직의 병동에 관계없이 정치 영향력이나 실무 능력으로 인해서 비변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예경당상은 자기가 특정 간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참여한 거야. 그래서 보통 그 학교에서 보면 무슨 위원회 하면 교장, 교감한 단연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 뭐 이런 것들 전문서 떠나가지고 이게 이제 예경당상이고 근데 그 무슨 위원회 에 참여했던 그 선생들 보면 좀 약간 교사들 보면 전문성이 좀 있죠. 전인당상이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럼 예견당상에는 뭐가 있냐면 뭐 공졸제 5조 판사, 강하유수 이게 하고요. 그 직무상을 또 분류해보면 유사당상과 국왕당상 있어요. 유사당상은 이제 비변사 주요 상인인 국방, 외교, 재정 분야 인물로 있고 각 분야 이제 능력자들 그런 이런 거 전문가들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국왕당상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개원 정도 되는 대표적인 게 팔도 국왕당상이죠. 숙종 때 만드는데 팔도 국왕당사는 중앙집권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왕하고 그 밑에 감사, 관찰사, 또 주연 이게 수정들 이렇게 연결된 라인이었잖아요. 그 라인에다가 팔도 국왕당사 라인을 직접 또 하나 더 가지고 또 해. 이중으로 뭐 어떻게 되죠? 통제를 하는 거죠. 이중으로. 자, 그래서 중앙집권을 더 강화시켰다. 숙종 때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영종주 때서.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렇게 강화시키는 그 중앙집권적 권한을 누가 나중에 악용을 해요. 세도정치기 때 악용한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면 자, 다음 기읍과 니은의 역할을 갖고 써보고 디귿의 간직 명칭을 말해보시오. 이거 디귿 설치한 목적을 서술하시오. 여기 속대전이라는 게 있죠. 속대전은 언제 만들어졌죠? 영조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속대전에 들어갈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국대전에 제외됐던 그러니까 없었던 뭐가 이 그 비변사가 속대전에 정식 기구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법정 외의 기구였는데 속대전 들어와서 뭐냐면 법정 기구로 바뀌게 된 거죠. 자, 하여튼 속대전 보면 중앙과 지방의 그 궁극기물 총괄했다. 명종조에 창설됐고 도제조는 그 현직 의정과 그 다음에 정의 의정이 있다. 그러니까 도제조는 이제 거기에 높은 사람이죠. 비변사에서 예, 그 총괄하는 사람인데 현직 의정이라는 것은 이제 뭐 볼까요? 현재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 그 다음에 전의 의정 뭐죠? 예전에 원료들. 그러니까 뭐 자의정, 우의정, 여의정 겸임했던 지냈던 퇴임한 그런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현직 신인 대신은 비변사 운영을 주관하는 비변사 공사를 결정하고 왕에게 올린 문서를 마무리하고요. 그 원인 대상들 대신들 퇴임한 사람들은 국왕과 인견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왕의 지시 또는 비변사 요구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 따라 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그 2조, 호조, 예조, 병조, 5조 판사, 공조 판사 제하고 그 개성, 강화, 유서 등등등 전례적으로 꼭 단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제 뭐라고 되죠? 여기 무슨 걸 써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그 중에 전례이며, 그 중에 사인을 뭐라고 하며, 그 다음 파리는 팔도 구강당상이다. 여기 앞에까지는 예견당상을 얘기하고, 요 뒤에는 이제 뭐냐면, 특별한 업무를 담당한 유사당상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유사당상 외교나 뭐 재정이라든지 뭐 특별하게 업무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유사당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가면 팔도 구강당사를 겸직한다. 파리는 요때 팔도 구강당사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는데 디귿에 이제 설치한 목적이 뭐냐? 잠깐 이것도 잘못했네. 디귿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니을을 설치한 목적인데 니을을 고쳐주세요. 예. 여기 디귿이 있고 그다음 니을이야 니을. 예. 예. 자 그러면 니을을 이제 설치한 그 목적이 뭐냐? 팔도 구강당상은 수용 선택의 신중을 기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수용의 임무 수행에서 감독 및 감시 체제를 마련하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심부생 5권에 있어. 그래서 종전의 감사 라인 외에도 또 하나의 라인을 줘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통제하는 거죠. 이중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하면 대전해통 이전이라고 있죠. 근데 왜 갑자기 속대전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와 관련돼 있죠? 예전에 조선왕조 그 법정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있는 기록도 있죠. 뭐 속대전, 건국대전을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걸 또 그대로 쓰고 그 밑에 각줄을 붙여가면서 기록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조선선언 준수주의 원칙. 그러니까 이게 속대전이 나온 거야. 요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해볼게요. 6번. 자, 6번 보면 다음 기역이 디귿을 바탕으로 창시한 단체의 명칭을 쓰고 그 니은의 용어를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니은의 저자가 조직한 군대의 명칭과 이 군대의 조직 및 강병 방법을 쓰시오. 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단서가 될 게 뭐냐면 토월비격이라는 게 있어. 토월비격. 토월비격은 이제 뭘 얘기하냐? 자, 토는 뭐죠? 토를 한다는 거죠. 월은 뭐예요? 월은 중국 애들이 누굴 가리키냐면 보통 강동 강서 지역을 월이라고 해요. 지금 홍콩 있는 데 있죠. 그래서 이 월, 강동 강서에서 일어난 비적들을 토하는 경문이다. 이런 뜻이야.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토 비격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중국본이죠. 예, 중국본. 그래갖고 이제 중국본이 이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료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교과 사료에도. 자, 그러면 다음 기역이 디귿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역적 홍수전이 그 요순임금의 대대로 성인이 그래서 예수의 주장이나 신약 성서만 가지고 만들었던 단체가 어떤 단체죠? 대산제 또 상제라는 단체죠. 그 다음에 니은의 용어를 알아시오. 여기에서 이제 요순 임금 시대 때 대대로 성인이 니은을 유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때 니은의 용어는 뭘 쓰라고 하냐면 명교라고 쓰요. 명교. 명교의 파괴자로 규정됐잖아. 그때 명교는 뭘까요? 유교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유교라고 쓰면 맞지 않느냐. 근데 명교라고 쓰셔야 돼요. 요번에 이제 뭐냐면 색선생, 덕선생 이렇게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뭐 가민주 이렇게 쓰면 틀리잖아. 그래서 최대한 용어 쓰다가 하면 요 사료 속에 용어 쓰다가 하면 그 사료 속에 있는 용어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최대한. 예. 그래서 이제 명교, 여기서 명교는 유교, 뭐 주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요 내용은 뭐냐면 홍수전은 단순히 역정의 문의가 아니야. 명교를 파괴시키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내려왔던 중국의 정통 문화를 파괴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톱을 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중국본 저자죠. 토울비교의 중국본이 조직한 군대의 명칭이 뭘까요? 상군이죠. 상군. 그 다음에 조직 방식이 뭐냐면, 자기 고장 출신의 어떤, 신사를 간부로 삼고, 왜냐면 그 당시 신사가 이제 영향이 있으니까 그들 중심 허전 지역을 얽면서 하급 간부와 병사에게 충원하고 높은 급료를 지급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예전에 있었던 이제 그 당시 군대였던 팔기군이라든지 항용들은 상당히 힘이 약해졌죠.
근데 얘네들 서로 모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군대를 조직을 하니까 오늘날만 사대와 비슷한 꼴이 되는 거야. 사대들 단결이 안 되잖아요. 눈치만 보고 빠져나가려고 하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눈치 보고 빠져나가지 못해. 싸울 때 같이 싸야 돼. 왜? 서로 아는 사이야. 만약에 내가 싸우다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 거야. 완전히. 교대야. 교대 애들이 단결력이 강한 게 뭐야? 괜히 거기 집회 안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이제 찍히면 왕따 당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에게 또 높은 급류까지 지급해. 그러니까 서로 결속력이 어떻게 돼? 똘똘 뭉치겠죠. 그러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몰고 갖고 이제 숫자 맞는 것보다는 숫자가 적더라도 자기 아는 사람들 연결시키면 그 돈도 많이 주면 어떻게 단결력이 최고가 되고 정예부대가 될 수 있어. 그걸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상군이라든지 해군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급료를 많이 지급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면 재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이금 있죠. 통행세 징수권을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얻게 된 거야. 원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통행세 이금을 나중에 이제 뭐야 갑자기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통행세 징수권을 정부가 이제 가지려고 하니까 중앙정부가 가지니까 지방 양국파 관료들이 반대를 했잖아. 결국에 계속 지방 재원 쓰게 된 거죠.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태평천국 운동과 관련돼서 제가 그 밑에 이제 보충자료 집어넣는데 좀 시간 관계에서 이제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상대적으로 태평천국 운동은 좀 시험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천조정부제도인가? 그 했던 이제 한번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위로부터의 어떤 흐름을 또 강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공산당이 밑으로부터 바닥을 싫어하잖아요. 얘네들이 좀 이상하게. 그래갖고 이제 문제 내는 것도 강서신정이라든지 양무운동이라든지 범법자가운동 이런 걸 내. 그 밑으로부터 흐름 같은 거 좀 잘 안 내더라 상대적으로. 왜냐면 이제 지금 교수들이 되게 중국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갖고 좀 박사학위 쓰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시험 문제 잘 안 내. 밑으로부터 흐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건 조의제문과 관련된 거예요. 조의제문. 예. 그래갖고 이제 내용은, 뒤에 이제 제가 해석을 붙여놨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전지왈, 그래서, 그 당시 김종직은 초라에 미천한 선비로 세조조의 각오에 합격하고 쭉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김총직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전지왈 했으니까, 요때 전지는 누구겠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요 뒤에 뭐죠? 연산군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 항상 출처를 보시면 돼. 출처들. 연산군이 이제 근데 우리 배경 지식은 이게 다 해석 안 하도 김종직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겠어요? 나쁘게 하겠어요? 당연히 나쁜 얘기 하겠지.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것은 뭐냐? 조의제문이야. 조의제문. 네, 조의제문. 네. 그러면 이걸 니은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니은에 관련된 것들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김종직이 성동 때죠. 예. 김종직이 이제 그 당시 여행을 가든지 하여튼 출장에 가다가 우연찮게 이제 막사에 들러가지고 잠을 잤어. 근데 잠에 꿈에서 누가 나타났냐면 그 당시 해왕이 나타난 거야. 해왕. 해왕은 어떤 사이냐면 그 당시 이제 한나라하고 초나라, 그러니까 유방하고 항우가 진나라 대항하게 일어날 때 초나라 출신이거든, 둘 다. 그러니까 초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자손들 세워가지고 해왕을 세워가지고 그걸 내세운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필요 없게 되니까 항우가 해왕을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죠. 근데 이 해왕이 중국 사람이고 남초 사람인데 수천을 지나고 내 꿈에 나타나요. 그걸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이게 무슨 상손 징조가? 그걸 이제 하면서 쓴 게 뭐냐면 조의제문이야. 조의제문. 근데 이게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의제를 종운한다 했지만 이때 의제, 해왕은 누굴 의미할까요? 요 당시에 단종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의제를 죽인 항우의 누굴 의미하죠? 세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걸 정치적인 의미는 이제 해갖고 이제 이걸 유자강한테 알려준 게 유자강이었죠.
그 연산군대 알려준 게 유자강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이형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기억의 사회 명칭은 뭐냐 조의제문. 그 기억에 발현된 산인의 인식을 한 줄에 쓰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은 이제 그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을까 안 좋게 했을까 산인들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세조의 왕위 승계는 유교적 명분에 어긋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근데 연산군 입장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지. 연산군은 세조 입장을 때 누가 되는 거야? 증조할아버지 정도 되는데, 이걸 부정하면 자신의 왕권은 어떻게 돼요? 부정당한 거죠. 그리고 연산군이 예전부터 그 살인들 별로 안 좋아했어. 그 살인들이 특히 이제 삼사에 많이 진출했잖아요. 성종 때. 성종 때는 이 사람이 뭐 착한지 한데 유교적 명분에 가득 찬지 모르겠지만 살인들, 그러니까 그 삼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삼사한테 시달리는 거 보면서 참 그 연산군 어린 여자 어떤 생각을 자기가 왕이면 그냥 짓누르면 되지 저렇게 할까.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연산군 초기까지 가거든요. 연산군이 뭐 좀 하려면 수족제 좀 수족제나 뭐 그런 거 지내려면 아니 되옵니다만 하고 그러니까 한번 조져놔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조의제문을 이제 핑계를 갖고 뭐냐면 공격을 하죠. 예, 그게 유명한 무슨 사화요? 이게 무오사화죠. 무오사화. 예. 자, 하여튼 기억의 사료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의 명칭과 그 배경을 쓰시오. 요건 뭐 그냥 답을 몰라도 그냥 쓰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까 무오사, 그다음 그 배경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되게 많아요. 뭐 김종직 일파와 훈구파의 알력, 살인과 언간에 도전에는 훈구파 및 종족의 노동 대신의 대응 등등등. 그래서 이제 신풍샘에 있는 내용도 있죠.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8번을 볼게요. 8번. 다음 이제 그 당시 다음과 같은 경제 문제가 일으켰던 사건의 내용을 써보고 이때 우익이 일으켰던 폭동을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독일의 수상과 관련 정책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독일 통계 당국의 보고서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독일의 통화가 마르크였어요. 유로 이전에 독일 통화가 마르크인데 여기 보시면 마르크가 완전 청천부지도 막 뛰는 걸 보이죠. 청천부지도. 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인플레이션인데 우리도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필요하긴 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 2%, 3% 뛰는 게 아니라 1년에 얘네는 1000%, 1500% 뛰어.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 경제적 형성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그건 이제 언제 있었냐면 1920년대에 이제 있었던 형성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 내용, 그러니까 문제 일으킨 사건의 내용을 써보고 이때 우익이 일으켰던 폭동을 한 걸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사건의 내용을 보니까 독일 정부가 이제 배상금을 지불해서 얻게 되니까 프랑스가 르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르를 점령함으로써 이제 뭐냐면 경제가 상당히 뭐냐면 혼란스러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때 우익이 있던 폭동이 뭐냐면 무엔폭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엔폭동.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공화국이 자유국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엔폭동이 있었다. 1923년 11월 달에 그 무명의 시틀러가 무엔의 맥주집에서 폭동을 했죠. 그 무솔링의 영향을 받았던 무솔링이 그 로마 진군 같이 했잖아. 그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곧바로 이제 폭동이 진압되고 이때 시틀러가 이제 8개월 동안 복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감옥 속에 쓴 책이 유명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나이투쟁이에요. 나이투쟁. 자, 하여튼 문엔 폭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이런 그 경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수상이 누구였냐 유명한 스트로제만이야. 예, 스트로제만인데 이 사람 수상이면서도 외상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책을 보면 누르에서 정황을 중지하고 이때 이제 누르를 강제 점령을 하니까 그 당시 그 바이메르 정부에서 태업을 하도록 지시를 했거든. 소극적으로 정황하라고. 근데 일단 이제 뭐냐면 그 저항을 중지하고 배상금 지불을 이제 약속을 했어. 프랑스한테. 그 다음에 이게 하도 이제 지폐가 너무 가치가 떨어지니까 1조 마르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1조 마르크를 그 당시 1마르크로 이제 그 1리터의 1마르크죠, 이게. 못한데. 자, 1마르크로 이제 환산해서 통화계획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열기를 진정시켰고요. 그 다음 도주환을 채택해서 미국으로부터 2억 달 차관을 들어와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새로운 통화를 안정시켰어. 2억 달 가지고 이제 금을 가지고 와서 금을 해가지고 태안 지폐인 마르크를 새롭게 찍어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이제 서총도 있고 서계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좀 기억을 렌테마르크라고 아까 지우라고 한 거 있죠? 이게 지운 게 아니라 단일 거예요. 제가 찾아보서 이거 다시 고쳐 놓을게요. 그 렌테마르크인가 랜드마르크인가 있거든요. 예, 그 단위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한번 오타인 것도 하고 하는데 저희 서총에 있는 내용에서 한번 제가 찾아내서 제가 적어 놓을게요. 이 부분은. 예. 수정 내용에 적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한나 초기 때와 이제 무제 때 이제 사상과 관련된 거야. 한 초기 때는 주로 이제 항제와 노자학설이나 학률수 이제, 학생들 있죠. 근데 무제 때부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그때 동준서의 건의를 받아서, 유교가 간악화되죠. 그래서 청인상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받죠. 그래서 청인상서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면, 다음 기획이 주장한 정치 사상 내용을 써보고 당시 니은과 관련된 교육 정책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한초에 유행됐던 디귿의 사상과 니은의 경정 명칭을 각각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지금은 스승마다 추구하는 돈은 다르고 사람마다 논의가 달라. 그 방향이 100가지나 되고 지향한 뜻이 같지 않습니다. 어디선 제가 생각하기에 유괴의 학문과 공자의 가르침에 속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든 학설은 모두 그 길을 끊어버림으로써 다 같이 세상에 나가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요때 제가라는 말 제가 누굴 의미하죠? 이 사람은 동준서죠. 그래서 동준서가 주장한 정치 사상은 뭘 쓰셔야 되겠어요? 천인상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기억을 제가 빠졌는데 제가 답안에다 동준서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당시에 니은과 관련된 정책, 그래서 이제 동준서의 의견을 받아들였죠. 무죄가. 그래서 간악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무죄의 어떤 교육 정책, 유교 진흥 정책,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한문의 교육 정책들 보면, 장안에 태학을 설치했다. 유교의 경전인 오경박사를 두고, 그 아래 각각 10명의씩 50명의 박사 제자원을 두어 매년 시험을 거쳐 성적이 우수한 인물을 뽑아서 난중 임명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무지의 정책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한초에 유행했던 디귿의 사상. 자, 두태호가 승하하자 뭐하는 정부의 승세 디귿의 항세대. 디귿의 항세를 제가 단서를 줬죠. 한초에 유행한 사상. 금방 쓰시면 되겠죠. 항제와 노자 사상. 그래서 항로의 술이라고 하죠. 항로의 술.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자박과 언서를 물리치고 본인과 유학자들의 수백 명을 초빙하였다. 그리하여 공성홍은 뭘로 유명하냐? 이 사람 춘추를 되게 잘한다 유명했어. 춘추에 능했어요. 춘추 하나를 능했기 때문에 나중에 상공반이 열려 평진호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교적 경전을 수사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제후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천하학자들이 모두 유학에 쏠리겠다. 그래서 한무제 이전까지는 유교를 꼭 익혀야지만 정치가가 된 건 아니에요. 네, 관료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 힘이 중요했지. 세력이 중요했고. 예.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유교를 익혀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관료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정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관련된 제 보충 자료를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게 이제 한대 유학의 특징들을 이제 좀 보는데, 요때 이제 쭉 지금 얘기한 거는 공문학과 국문학과 중에 언어와 관련된 거예요. 국문학과 관련된. 동준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공성홍이나 이런 사람 다 국문학과 관련된 거죠.
금문학파는 이제 한대에 사용된 문자로 된 경전, 그러니까 예서 쓰여진 경전에 의한 학파고요. 그 다음에 춘추중에 공양전을 이제 주로 연구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춘추에 능했던 공성이나 있는 사람은 공양전에 능했던 거죠. 춘추 중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그래서 이제 청의 공양학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금문학파는 작구의 해석과 청인상가설을 바탕으로, 청인상설이나 청인상가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론에 입각했고 참인설에 영향을 받았다. 신비주의적 강했다. 특히 이제 청인상간설, 청인상설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 반대가 이제 뭐죠? 고문학파죠. 그래서 고문학파는 민간에 존재했다가 발견된 경전을 바탕으로 춘추시대 고문체에서 서술된 경전의 학파다. 그래서 춘추 자전과 주대를 중시했다. 예,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주죠? 청의 고중학에 영향을 주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금문학파 경향과 고문학파 경향이 그 뒤에도 계속 주군이 바꾸냐면서 발전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이제 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그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1920년에 만주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임시정부에 대한 이제 가를 보면 대한 인물의 평가 제도에 대한 위는 있지만 이것도 불완전함도 우리도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이며 이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당연한 임무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는 국민을 물론하고 국민을 물론하고 단순한 활성화 원리의 원칙에 따라 임시정부의 기치를 가지고 모으자. 이렇게 있는데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건 통일부 탈퇴 선언이에요. 예, 통일부 탈퇴 선언이고, 요 통일부는 이제 그 우리가 참여부 뭐 이렇게 정의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여부 정의부 이전에 통일부라는 단체가 있었어. 그래서 이 통일부 안에서 참여부하고 정의부가 관련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임시정부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여부야. 참여부. 예, 그래서 참여부와 관련된 거야. 참여부. 그래서 요때 이제 기획의 단체 명칭을 쓰라고 하면 요건 뭐죠? 요 선언을 하고 나서 통일부를 탈퇴하고 선언하고 임시정부의 어떤 가치를 모으자 하면 이걸 이제 참의부라고 쓰시면 돼요. 참의부. 3부 중에 임시정부 따르는 사람. 정확한 명칭은 육군주만 참의부예요. 육군주만 참의부. 그래서 참의부와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9번에 제가 달아놨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업정. 나업정은 이제 뭐냐면 중국 당국이 이제 그 당원들 독립권을 잡아올 경우에는 그만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나와 관련된 건 무슨 업종이 그 유명한 미스야 업종이죠. 네, 미스야 업종이죠. 이거는. 그래서 나업종에서 니은을 제외한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중국 당국은 독립당 당원들 체포를 인도해야 되며 그 내용 중에 이제 니은을 제외하고 이제 얘기를 하나 쓰면 한인단체를 해산시켜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할 것.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제 경찰에 인도할 것. 그러니까 인도할 거네요. 예, 이것도 못하네요. 자, 인도할 거와 상호 정보를 교환할 것. 이런 거야. 예. 그때 이제 그 중국군의 군벌 세력은 누구였죠? 장자림이었죠. 장자림, 공청파. 이거와 연결시켜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스합정 때문에 나중에 삼보 통합운동이 일어난 또 배경인데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원을 보죠. 답원. 그래서 1928년 5월에 동북이랑 만주죠. 조선족 혁명단체들 통일하기 위해서 각 단체 대표자 연석회를 열고 여러 번의 치열한 쟁론을 하였다. 삼보 통합운동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게 이제 군민부고요. 뒤에 군민부고 그러면 요때 이제 디귿 단체가 생각한 민족유일당 조직이 뭐냐? 그때 이제 그 군민부는 기존의 단체들 연합한 단체 본위 조직론이나 단체 기본 단체 중에 기존 단체 중에 가장 권위가 있고 전투 성과가 있는 유력 단체들 중심에 된다는 이런
이런 단체 중심 조직론 이런 것들 했다. 그래서 요 국민보호인데 이건 좀 뒤에 이제 보충 설명하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제가 보충 자료를 보고 이제 좀 더 살펴보긴 하죠. 자, 삼보 통합운동 볼게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자, 1920년대 들어가면 여기 보면 아까 대한통일부가 있어. 대한통일부. 대한통일부가 이제 있었는데 이 대한통일부가 8개 독립군 단체 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통일부 안에 복벽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의군부를 설립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통일부 안에서 이제 의군부를 이제 승리하고 나서 그 반대파 공화파 애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갖고 지네끼리 여기 북벽파하고 공화파들이 막 싸워. 그래서 그 대표적인 홍무자 유혈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 북벽파의 공격을 받고. 자, 그러니까 이 공화파들이 이제 또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한처럼 참의부하고 나머지 정의부로 구성돼요. 참의부는 뭘 지지하죠? 임시정부를 지지하죠. 임시정부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이 정의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관할 영역을 보면 정의부 영역이 여기고요. 참의부 영역이 여기고 정의부 영역이죠. 그래서 제일 큰 부가 정의부예요. 정의부. 그리고 임시정부와 관련된 것은 어디죠? 참의부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통일부에서 갈려져 나온 것이 참의부와 정의부다.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당시 3부가 이제 성립되면서 이제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이렇게 이제 성립됐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미스야 합정 있죠? 미스야 합정이 이제 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일당 운동 그런 등등 영향을 이제 받아서 간내에 그러니까 그 국내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이나 간내 이제 유일당 운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삼보 통합 운동이라 하죠. 근데 이때 이제 통합 운동에서 아까 이제 언급했던 것이 위견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개인 본위 조직론과 단체 본위 조직론, 단체 중심 조직론이야. 개인 본위 조직론은 기존의 3부를 다 해체하고 개인이 새롭게 모여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제 이 계열 얘들이 이제 뭐냐면 했던 것이 뭐냐면 요 단체죠. 예. 그래서 전민족 유일당 조직 축성에 구성돼서 신민부 군정파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위로 이제 바뀌고 한족 총영회 연합회로 바뀌고 이들이 각각 또 한국 독립당과 한국 독립군 이렇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본위 조직론이나 단체 중심 조직론은 단체를 중심으로 하자. 개인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를 잘 이용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좀 큰 단체였던 정의부를 중심으로 해요. 3부는. 그래서 전민족 유일당 조직협의회, 그 다음에 국민부, 아까 지금 언급했던 게 국민부죠. 그 다음에 국민부가 이제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이렇게 바뀌어요. 복잡하죠. 예. 그래서 요 3부 통합운동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 다음 수업에 이제 사항을 읽고 나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그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군요. 자, 오늘 배울 거는 비에드 미세의 세계 정책입니다. 다른 열강들이 이해관계를 고려한 비스마르크에 달리 비에드 미세는 3비 정책을 내세워서 열강들이 이미 이권을 차지한 곳에 들어가서 독일의 세력권을 확대시키려고 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삼국협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이 말 듣고는 이해 못하겠어요. 비슷한 사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이 교사가 이제 한다는 게 뭐냐면 최근에 중국이 등소평의 도강량의 기조를 버리고 중화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그 1대2로 중국문 같은 정책을 했다. 미국 패권에 도전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의 국가들과 국제 공조를 해서 중국의 확장 정책을 막으려고 했는데 마치 비에드 미세와 삼국협상과의 관계가 그 모양이다. 설명했는데 더 이해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1대1로가 뭐고 중국몽이 뭐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이거는 일단은 지금 유추를 지금 하려고 했지. 좀 전에 이제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끌어다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성공했어, 실패했어요? 실패했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추와 관련된 내용은 항상 그 비교 학습하고 관련돼 갖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유추 아니면 비교 학습이야.
요번에 이제 그 항토사 관련되고 지방 그 관련되고 비교학습 좀 나왔잖아요. 근데 요번에 또 유추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유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유추가 어떤 건지. 자, 유추의 개념은 이제 두 개 이상의 대상 사이에 보이는 유사성의 관계에 따라 암식, 임식을 추론했고, 역사 사건의 개별성이 일반성과 연결했다. 그래서 이제 활용을 보면, 사건의 기존의 지식과 경험, 이걸 기반 사례, 설명 모델이라고 하고, 새로운 사건, 포적 사례, 설명 대상어죠. 그래서 그 아까 예문에서 이제 그 뭐냐면, 새로운 사건을 이용한 건 3B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삼비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거고 비에드 미세 3비 정책을 했는데 이걸 이제 기반사는 뭘로 이용한 거야? 그 당시 이제 중국몽인이 1대1론이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의 패권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장점보다는 이제 뭐가 많이 나와요? 유의점이 항상 나와요. 네, 두 가지 대상 중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킨지 고려해야 된다. 설명 대상과 모델을 정확히 해야 되고 유추하면 항상 이제 공통점만 생각하는데 차이점도 같이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비교학습하고 또 연결돼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친숙한 대상을 출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언급했던 그 애들 그 실패는 유추의 사례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애들 잘 모르는 친숙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교사가 사용한 일반적 설명 방식의 필요성과 유용한 점을 각각 쓰시오. 이게 일반적 설명 방식이라니까 유추적도 일반적 설명 방식이 들어가죠. 일반적 설명 방식이 뭐예요?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하는 방식이야. 그럼 과학적 설명 방식이 뭐죠? 역사학자나 역사교육자가 이론적으로 만든 설명 방식이야. 이게 이제 구분하고 들어가셔야죠. 그 유추의 필요성이 뭐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의 사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사실로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용점은 이제 뭐냐면 유추를 활용함으로써 교사는 새로운 역사의 사실에 대한 학생들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자, 이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유추에 인한 설명에서는 유추에 인한 이런 뜻이죠. 이게 못하네요. 예. 자, 유추에 의한이죠. 의한. 예. 자, 유추에 의한 설명에서는 역사적 사실들의 비교, 대조, 분석 등은 고차적 활동을 요구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 역사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유효한 점이고, 자, 기획과 니은의 사례 명칭을 쓰죠. 아까 지금 했던 기획은 뭐와 관련된 거야? 새로운 사례죠. 그래서 이걸 무슨 사례로 하죠? 포적 사례죠. 그 앞에서 3비 정책과 연결돼 갖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디다 최근에 이제 유사한 사례를 끊어냈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 기반 사례야. 예, 이걸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1대1로 중국무의 정책이 무엇인가 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냐 물어보면 이 설명을 이 반을 통해 고려해서 이 설명 방식을 사용할 때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보시오. 자, 이건 지금 얘들에게 지금 뭐야? 친숙하지 못한 걸 하고 있잖아, 지금.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이제 뭐냐 할 때, 이런 발언을 이제 고려할 때, 이 설명 방식 사용할 때 교사 해야 할 게 뭐겠어요? 친숙한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친숙한 게 아니라 친숙한 걸 골라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추에 의한 설명을 도입하기 위해서 유추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의 선행학습 등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친숙한 것들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11번에 주위에 그 내용들이 있고요. 역사 수업에서 유추에 설명을 도입한 이유는 이게 못하네. 예. 이유는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을 기반사로 삼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포력사의 이야기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반사회 자체가 학생들이 잘 모른다면 포력사에 대한 이해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실패한 이유가 친숙한 사례를 도입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뭐냐면 교사가 당연히 이 설명 방식 사용할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고려할 때 교사가 해야 할 것은
아까 이제 유치화돼서는 사건들 관련된 학생의 선행 학습점들 파악을 된다. 이렇게 이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2차 모의고사를 이제 비용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 넘어갈게요. 아이고, 이게, 또. 보너스 문제.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조사가 실시한 목적이 무엇인지 서술해보고, 그 다음에 기획의 당시 영국 농촌에 일어났던 농업기술 개혁, 기술 개량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여기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농촌 문제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 내용들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농업 경험을 이제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당시 농지들이 분할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 곳에 집중돼 있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농업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토지 교환 및 매매를 통한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는 의회에서 법을 정해놓고 해놨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됐던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제2차 잉크로즈 운동과 관련돼서 보시면 돼요. 제2차 잉크로즈 운동 때 이제 인구가 증가되니까 농업 생산량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기존의 농업 경영 구조에서는 소유 구조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강작 경영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정부가 의회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밀어붙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2차 인크루즈 운동은 의회 중심의 인크루즈 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의회 인크루즈 운동에서 또 보시죠. 그러면 이때 이제 2차 인크루즈 운동은 일종의 농업혁명과 관련된 거죠. 농업혁명, 농업기술 개량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이 농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냐? 일단 말이 끄는 파종기와 제초기의 사용이 있고요. 순무재배를 도입을 해서 가축의 사료를 사용했고, 토지의 비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크로브 재배를 했고, 삼륜작 대신에 사륜작을 보급했다. 세 번 받는 것은 네 번 돌려갖고 이제 다른 작물을 이제 재배를 하는 그런 식으로 보급했다. 그 외에도 서쪽에도 있는데 서계 내용만 외워도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농업혁명과 관련돼서 예전에 공사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가 이제 그 보충 자료에다가 적어놨는가? 잉크로즈 운동에서 1차 잉크로즈 운동, 2차 잉크로즈 운동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고 제가 지금 문제 낸 건 2차 잉크로즈 운동과 관련된 거야. 2차 잉크로즈 운동.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자, 이 교사는 다음 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나의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여기는 이제 가는 보불 전쟁, 보불 전쟁, 프랑스하고 포유세 간의 전쟁인데 이게 발단이 됐던 사건이 그 유명한 엠스 정보 사건이죠. 엠스. 근데 이제 서계에서 에모스라고 되어 있더라고. 에모스. 그 포기품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엠스가 맞을 것 같아 지금. 예. 근데 하여튼 서계가 적혀 있으니까 저기도 적어놨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엠스 정보 사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그냥 와서 모욕을 당해가지고 서로 싸운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밑에 있으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뭐냐면 강모개혁과 관련된 건데 강모개혁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좀 볼 필요 있어요. 보충제가 좀 보면. 자, 강무 양전은 이제 그 목적은 일무일주에 입각한 그 군대 토지 소유권은 확립한 거야. 그 소유권만 인정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양전 배경을 보면 19세기 조선 사회는 토지 문제에 들려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었고 토지 소유의 불균등만 문제뿐만 아니라 부세 행정의 난맥이 가중됐다. 그래서 정확하게 국가가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유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다음 일본인데 불법적인 토지학 점탈 학대를 막기 위해서 어떤 국가 차원의 어떤 조치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근대화에 필요한 재정을 어디에서 마련하려고 해서 토지에서 마련하니까 토지 파악을 통해 지세 충당을 하게 됐다. 그래서 원래는 그 양지하문하고 지계하문이 별도에 있었죠. 그래서 양지하문은 양전 사업을 하는 거고
그걸 봤더니 지게하면 지게를 발급했는데 나중에 통합이 되죠. 양지하문이 어디로 통합돼요? 지게하면 통합되잖아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양전사업도 마찬가지로 구본 신참의 논리가 적용됐어요.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구를 받아오는 정책이 뭐냐면 양전사업이 여러 나라의 예법을 고수하고 특히 결부법과 전품 육등급 같은 걸 고수한다는 거죠. 근데 신부셈에도 좀 잘못된 게 있는데 거기 결부법이 있고 이거 없애고 마지기를 바탕으로 한다. 파종량 이건 잘못된 거예요. 결부하고 마지기를 같이 한 거지. 무슨 결부를 폐지시키고 마지기를 했다? 이거는 틀린 거야. 다른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신부쌤이 잘못된 거 사건이. 예. 그래서 결부법을 사용했고 거기에다가 뭘 플러스 시켰다? 마지기를 플러스 시켰다. 그래서 결부법 폐지된 건 나중에 토지조사로부터 폐지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계 원칙의 이반 제도와 양안 형식이었다. 예전에 양안이라는 것은 그 토지대장을 말한 거죠. 그 형식을 따랐고, 그러면 새로운 것에 취한 정책들을 보면 양전의 정확함을 기하기 위해서 서구의 근대적 측량 기술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지계를 발급했고 토지 소유권이죠. 근데 이 지계라는 것들이 모든 지역에서 이제 발급된 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해당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지 못해서 그 1904년에 널 전쟁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끝나게 되죠. 일본에 의해서. 그러다가 일본이 다시 이제 시작된 게 토지조사 사업이야. 그러니까 그 토지조사 사업은 앞에 이제 강모양전에 했던 내용을 이어받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대적 소유권이 뭘 받게 지계를 채택해서 의미가 근대적 구대의 소유권을 근대적 소유권으로 전환한다. 요때 근대적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죠? 일물일권주의야.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간습적으로 도지권도 인정하고 경작권도 인정하고 등등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만 인정받는 거야? 소유권만 인정받는 거야. 이게 근대적 소유권이고, 그러니까 근대적인 어떤 의미의 이제 그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토지조사 사업도 일물일권주의에 입각해서 뭐만 인정받는 거야? 소유권만 인정하는. 그러니까 양모 사업도 양전사 그 강모 양전 사업도 실제로 거의 비슷해요. 토지조사 사업하고. 다만 이제 뭐만 차이가 있냐면 일제 침략 막느냐 안 막느냐 그 차이뿐이지 실제 누구 위한 토지 개혁이죠? 지주들 위한 거야. 있는 자들 위한 개혁.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같이 지계 사업도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지계의 의미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리고 명칭도 지계 대신에 나중에 뭘로 바뀐다? 관계로 이렇게 바뀌죠. 전환되고. 자, 한 개 밑에 있으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너스 문제. 자, 다음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의의를 한 줄에 대해서 서술해보고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 기구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밑줄진 신참의 측면에서 말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결과 발행된 문서의 명칭과 영향을 쓰시오.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딱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강무 2년 6월에 뭐 토지조사 사업 이렇게 해서 그 강무 양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의의는 아까 이제 지계를 발급됐기 때문에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확립됐고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여기 보면 기간을 쓰라고 했죠. 근데 이걸 지계함으로 쓰신 분이 많더라고. 근데 이게 제가 여기 예전에 냈던 문제인데 처음이란 말이지 처음. 처음이니까 이거는 지계함을 쓰면 안 되고 양지함을 써야 돼요. 나중에 이제 지계함으로 통합된 거고 처음이란. 그러니까 그들 제가 문제를 풀 때 항상 그 잘 읽어보세요. 내가 아는 문제냐 하면서 이렇게 쓰면 잘 보면 이제 시험 볼 때는 몰라요. 시험 끝나고 알지. 시험 끝나고 보면 다 쉽다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맞춰봐지 카페 가서. 그래놓고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자기끼리 이제 맞히다가 이제 처음에는 막 욕했던 거 있죠. 막 이게 아니다 막 주장한 게 나중에 보니까 정답이야.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점수가 막 깎아. 아 이거 내가 놓쳤다. 왜냐면 문제를 잘 안 봤기 때문이죠. 틀 수도 있었는데 문제를 잘 안 보니까 이렇게 틀리는 적이 있는데 자 하여튼 그러면 그리고 미추홀진 방법을 신참 측면에서 쓰시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토지 측량을 하고 빠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양전 사업을 할 때 토지 측량할 때 신참 그러니까 서양식 측량 기술을 받아들이는 걸 쓰시면 되겠죠. 양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서구 근대 측량 기술을 이용했다. 미국인 기사들 이제 초빙하고 됐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의 결과 발행된 문서의 명칭 뭐가 있어요? 지계 또는
관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의미 영향은 이제 법률 보호와 토지 매매가 가능하겠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줘. 토지 소유권 확립돼야지 국가 공인을 받아줘야지 그 뭐야 매매가 활발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주와 관련된 단체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단체가 지향하는 정치적 정치체제 한 줄에 서술하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반영된 정쟁 전략을 계획된 이유를 말해보고 이 단체 회원들이 건설 밑줄친 내용과 관련된 학교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신민회와 관련된 거. 일단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군 기지를 만든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독립을 하자, 군사를 키우고 이렇게 이제 했던 단체잖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신민회 쓰시면 되고 신민회의 정치 지향 체제는 다른 그 뭐예요? 그 예국 개몽 운동 계열과 좀 다르게 어를 지향해서 공화정을 바탕으로 했다.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그래서 공화제를 바탕으로 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래 사조에 반영된 전쟁 전략에 계획된 이유를 쓰시오. 무관학교 졸업생과 이주 청년들을 중심으로 독립군을 창건한다. 병사는 현대적 군사훈련과 현대적 무기로 무장시킨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 실력 양성 운동하니까 이게 그 한계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전쟁 준비론에 입각해서 그 무장 독립투쟁을 마련하자. 그래서 지금 당장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만주나 그런 데서 무관학교를 만든 다음에 전쟁 준비를 하는 거야. 열심히 교육받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여러 국가들이 또 싸울 때, 그래서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일본을 공격하자. 이게 이제 전쟁 준비론이야. 예. 그래서 이 전쟁 준비론은 종전에 이제 무장투쟁론과 예국 계몽운동 있죠. 이렇게 실력 양성론이 연결된 그런 것들인데 신민회가 그걸 추진했고 신민회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만주 진출해갖고 삼홍본이 그다음에 신안촌이니 이런 것들 건설했잖아요.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 단체 회원들이 건설 밑줄친 내용과 관련된 학교의 명칭을 쓰시오. 그래갖고 요때 이제 만들었던 게 유명한 학교가 뭐야? 요거 군사학교. 시는 무관학교죠. 이시영제들이 만든 거 있잖아요. 이혜영이나 이런 사람들. 다 예전에 신민회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신흥 무관학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신민회 관련돼서 제가 보충 자료에다가 이제 좀 적어놨어요. 여기 좀 보시면 되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에서는 다 읽지 못하고 각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다음은 어느 인물의 연설문이다. 그 인물이 누군지 쓰고 1965년 그가 주도한 운동의 명칭과 그 다음에 그 결과 획득한 흑인대 투표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법률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서기에 넣는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연설했던 인물이 누구냐? 유명한 마틴 루터킹이에요. 그래서 운동은 쉘만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쉘만 운동.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투표권을 얻고자 이제 노력했고 나중에 존슨 대통령 투표권을 얻었죠. 이게 그냥 투표권 법이라고 쓰시면 돼요. 쉽죠? 예, 법은 나왔어. 투표권 법. 그래서 예전에는 특히 이제 그 남부 지역 있죠. 좀 흑인 차별이 심한 남부에서는 그 투표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백인이나 흑인들이 투표권 얻기 위해서는 글자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글자를 아는지를 테스트를 해요. 근데 웃긴 게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얘기해. 뭐 학교, 그거 뭐 스쿨, 그 다음에 집, 하우스 이 정도만 하면 읽을 줄 알면 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흑인들 와서 흑인들 아니면 똑똑한 유식해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미국 헌법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한번 해석해 보시오. 어떻게 하나 이걸 그런 걸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면 절대 뭐냐면 투표권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 남부 지역에서는 그 흑인들이 투표권 없으니까 당연히 흑인 대표를 보낼 수 없고 미국 그 백인들만 남부 의회를 장악하다 보니까 계속 뭐냐면 그 흑인들 차별하는 법을 계속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케네디나 존슨 대통령부터 중앙정부 간연을 하잖아요. 연방법을 이제 통해서 그 주정부 권한을 이제 약화시키고 그 과정의 대표적인 게 투표권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당구의 금 관련된 거죠. 후한 시대 때. 그래갖고 이제 그게,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사회교의라는 설치 목적이 있어요. 사회교의가 이제 한무제 때 이제 설치했던 건데, 왜 설치했냐면, 감찰 제도를 한국을 통해 한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회교의를 설치했다. 그래서 호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호족들보다는, 아니, 말하자면 호족이 아니라 그 당시 제후왕들, 제후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사건이 그 당구예금이 한사에 미친 영향을 두 가지 쓰시오. 그래갖고 청류파 관료들이 경기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래서 그때 항공 그 군이 농민전에 익힌 배경이 되었다 등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당구예금도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 문제 볼게요. 7번은 남조 시기 때 기읍과 니은을 주로 등용했던 그 계층을 쓰고 그 다음에 황제가 그들 등용 목적을 쓰시오. 그래서 뭐 여기 통사 그 사인 같은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이런 생각들은 이제 뭐냐면 한문 출신들이 주로 했어. 기읍과 니은의 간직들은. 그래서 이게 풍계가 비록 높지는 않은데 기획과 니은 간직 풍계는 없지만 실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자리들은 일이 좀 많아. 실무 능력도 이제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당시 세족도 그걸 안 하려고 했어. 세족도 왜 안 하려고 했어? 일이 많으니까 피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문 출신, 좀 세족보다 낮은 집안 출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나오니까 실무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세족 출신들은 군사력도 없어, 실무 능력도 없어, 나중에 경제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의만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몰락을 하게 돼. 이게 무슨 난을 계기로 몰락하죠? 후경의 난을 통해서 몰락을 하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한문 출신들이 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한문 출신들 왜 황제가 등용을 했냐? 왜냐하면 세족부를 등용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등용해야지 일단 실무 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 귀족 세력을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 남조의 그 황제들은 되게 쿠데타 활동에 집권을 했거든요. 그때 군사령관은 되게 한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문 출신 황제의 집권 세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는 동양사계동이라든지 뭐 여기 한의중에 낸 게 아니라 중국 역사가 그 상 여기에서 낸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8번 문제 송나라 태조와 관련된 정책들인데 이 태조와 관련된 정책도 제가 보충전에 적어놨긴 올려놨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은 그냥 각자 보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가로에 가에 들어갈 간직령과 나를 위해서 실시할 부책 방안을 두 가지 쓰시오. 송태조는 조광윤이죠. 지방의 변진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주연의 장관의 중앙의 정부 관료들을 파견했다. 이를 지주라고 한다. 나아가서 주외에는 지주 위에도 원하는 간직을 두는데 통판. 통판은 어디에도 익숙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방 관료들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이 통판을 파견했잖아요. 자, 통판이나 간직을 설치했다. 지위 자체는 지주보다 낮지만 그 권한을 거의 대등해 부이기도 아니고 속간도 아니며 지주들을 감독하는 관료이기 때문에 계속 지주 주주하니까 여기 이 지주예요. 예. 주의 장관은 아니고 주의할 게 뭐냐면 이때 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대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의 장관은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고 실제로 이제 파견되는 거는 그 뭐냐면 대지자가 파견돼. 그때 지를 갖다 붙여. 그래서 지주라고 하는 거야. 주 장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감독하기 위해서 이 통판이라는 걸 했다. 파견했다. 이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를 보면 자, 변진을 억누르고 또 하나의 정책은 그들의 자공을 막아 지방재정권을 중앙에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동양세계는 한의 중에 있죠. 그래서 이제 문간을 지방재정기관을 파견해서 부정을 담석했고 유주를 최소화하여 대부분의 지방재정을 중앙에 상공했다. 유주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당나라와 이제 관련된 건데 원래 지방에서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 상공을 해. 상공하고 지방 자체에서 또 뭐냐면 유지할 자금이 필요하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 유주라고 해요. 상공은
근데 이 비율을 이제 상공을 거의 90%, 유주를 10% 정도 한 거야. 그러면 지방 재정이 완전 굵직하죠. 그러면 이제 이때 상공을 이제 받은 거를 일종 교부금 형식으로 나눠주는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지방 재정이 있고 중앙 재정이 있잖아요. 지방세 걷었지만 지방세가 한 20%밖에 안 돼요. 되게 중앙세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중앙에서 다 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방 운영하기에는 돈이 필요하잖아. 다 걷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해갖고 나눠주는 거야 세금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잘 사는 그 강남구나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해요? 못 먹고 잘 막 살잖아. 근데 저 보면 신안구나 그런 데서는 공무원도 유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교부금 같은 거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중앙재정을 끌어들여갖고 통제하기 위한 거야.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돈을 안 줘 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 이것도 이제 동계에 있어요. 한의 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경제적 유충지에 전운살 배치해서 지방재정을 또 감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 송나태조 정책들을 해봤고 송나태조 정책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송나태조의 모델로 해갖고 누가 했죠? 주원장이 그걸 그대로 했죠. 이 태조의 정책들은 특징이 뭐냐면 권력을 한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분할을 내줘 다. 상호 견제를 내. 그런데 이걸 이제 주원장 똑같이 하지. 누구한테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분할을 시키잖아.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는 유리해 주는 항제권. 근데 문제는 행정 홀수가 막 떨어져.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재정하고 군사하고 뭐 따로따로 가.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하고 재정 낭비도 많고 그래요. 근데 항제 체제 그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는 상당히 유익한 거야. 근데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예. 자,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이제 약간 이제 그 수정할 내용도 있죠.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또 자료 찾아가고 다시 수정해갖고 그 밑에 다 넣을 테니까 수정 내용 꼭 보시고, 예, 그리고 수정한 것들 뭐 오타, 오기 이런 것도 다 첨부해가지고 다시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